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어느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애엄마입니다. 지금은 아이와 함께 소박하지만 평온한 삶을 살고 한동안은 정말 폭풍우가 몰아치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자신이 걸어온 길이 너무 험해서 다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결혼 후 제가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거든요. 그럼 험난한 삶에서 제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제 삶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함께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캐디 일을 시작했어요. 골프장 캐디 일을 시작한 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족을 위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골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캐디 일과 전혀 상관없는 프론트 일을 했었지요. 하지만 거기서 직원들이 캐디가 몸은 고되지만 수입이 꽤 괜찮다는 말을 듣고 솔깃해진 거예요. 저는 캐디 교육을 받고 그 일을 시작했고 막상 시작해보니 저한테 정말 잘 맞더라고요. 무엇보다 수입이 꽤 괜찮은 게 좋았어요. 잘 벌 때는 800만 원도 넘게 벌고 저보다 베테랑이신 분들은 월 수입 1000만 원이 넘을 때도 있다고 하실 정도였죠. 물론 어떤 일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이 일도 단점이 있긴 했습니다. 대부분 고객들은 예의 바르고 친절했지만 간혹가다 캐디라고 해서 쉽게 보고 집적대는 아저씨들이 있어서 귀찮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유도리 있게 대처하면서 넘겼는데 어느 날 유독 어떤 계저씨가 돌려서 거절해도 못 알아쳐먹고 집요하게 집적대더라고요. 심지어는 제 손목까지 꽉 잡고 안아주려고 하니까 겁을 먹게 되더라고요. 소리를 지를까 고민하던 찰나 어떤 남자가 그 계저씨의 어깨를 잡더니 이분이 싫다는데 왜 이러시냐 그만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저씨는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드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 젊은 남자가 그 계저씨의 어깨를 더 꽉 쥐니까 그새 악력에 놀란 듯 했습니다. 기가 죽은 그 계저씨는 결국 투덜대더니 저한테 물러서 다른 곳으로 주랭낭치듯 가버렸어요. 저는 그제야 안도감에 몸이 풀리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괜찮으시냐고 많이 놀라셨냐고 묻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과 진지한 태도에 순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고 제가 그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 식사를 대접한다고 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연이 닿아 계속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연인 사이가 됐었지요. 제 남자친구는 제가 골프장에서 본 수많은 사람들만큼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어요. 골프장에는 그 부자들을 시다 노릇을 해주는 사람들이나 혹은 돈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러 온 회사 직원들도 있었으니까요. 제 남자친구도 바이어 접대 때문에 회사 상사와 함께 온 평범한 회사 직원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구해준 히어로였기 때문에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연애를 하면서부터 남자친구는 은근히 골프장 캐디 일을 그만두길 바라는 속내를 드러냈어요. 골프장 캐디 일을 하면 남자들이 자꾸 집적되지 않냐면서 엄청 걱정했지요. 아무래도 저랑 남자친구가 처음 만나게 된 계기도 껄덕대는 아저씨 때문이라 더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알아서 잘 처신하겠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타이르곤 했지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남자친구는 서운하다며 나보다 일이 먼저인 거냐는 말을 하며 입을 삐죽 내밀곤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좀 더 믿어줬으면 제가 하는 일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반응을 보면 가슴 한켠이 씁쓸해졌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그만두라고 강요하지는 않았고 투정 정도만 부리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크게 싸우거나 하진 않았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대해 결심하게 됐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남자친구가 저를 예비시댁에 처음으로 데려가던 날 마음속으로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예비 시댁에 잘 보이고 싶었고 예비 시부모님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좋겠다고 기대했는데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더군요. 예비 시모는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어요. 듣던 대로 얌전하고 인성도 좋네요. 그래,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네. 그런데 말이죠. 이대로 결혼시키기엔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아가씨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으려나? 네, 어머니. 어떤 조건이신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결혼 후에는 지금 하던 캐디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 일 관두고 다른 일 찾는다고 해도 아가씨 하나 받아줄 곳 하나 없겠어요? 어째서 캐디 일을 관두라고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아가씨도 익히 들어서 알겠다만 사실 그 캐디 일이라는 게 인식이 좀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가씨 행실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캐디 일을 해도 뭔가 좀 단장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 나도 알고 있죠. 아니 하지만 그 세간의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집안의 체면이라는 것도 있고. 어머님, 저는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든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물론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하고 결혼 후에는 저도 가정에 충실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의 열정과 독립심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일을 계속하면서도 우리 가족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면 정말 잘 해낼 자신 있어요. 아유, 아가씨, 내가 말했잖아. 세간의 인식이라고.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건 아가씨 혼자 떳떳한다고 될 일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결백해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 다 아는 사람이 왜 이럴까?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나도 예전부터 자기한테 계속 말했잖아. 자기가 아무리 떳떳해도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치근덕대는 아저씨들이 있는 거잖아. 자기가 일에 자부심 있는 거 좋은데 꼭 그 일이어야 할까? 이 세상에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속이 상했어요. 남자친구도 예비 시모도 제 일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분명히 떳떳한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시모는 반드시 캐디 일을 그만둬야 이 결혼을 승낙할 수 있다면서 한번 잘 생각해보고 결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예비 시댁을 나오면서 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2주간의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캐디 일을 그만둔다는 거였어요.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 일 때문에 결혼에 발목 잡힌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걸렸거든요. 만약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 쳐도 그 남자는 제 일에 반대 안 한다는 보장이 없었지요. 실제로도 제 주변에는 캐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집안 반대에 부딪히거나 혹은 파혼까지 당한 직장 동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던 일을 관두면서 결혼을 승낙받았고 저는 그렇게 유부녀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결혼한 후에는 일반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직장을 관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24시간 독박 육아를 하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조금 여유가 생겨 숨 돌릴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유를 즐기기도 잠시 제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시모가 저를 불러 앉혀놓고 면박을 주더군요. 시모는 애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너도 뭔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언제까지 집에서 놀 거냐며 돈도 벌어야지. 이렇게 빈둥빈둥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섭섭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어린이집 보내놓고 슬슬 일을 찾아볼까 고민 중이긴 했지만 그래도 애가 거기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쫓아와서 일하라고 닥달하는 게 서운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시모 때문에 제 하던 캐디 일까지 관둔 적 있었잖아요. 그렇게 제 일도 뺏어놓고 이제 와서야 왜 또 돈 안 벌어오냐고 닥달한다고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남편한테 하소연을 좀 했어요. 여보, 어머님께서 나보고 다시 일을 시작하시라는데 좀 기분이 그렇더라? 마치 내가 집에서 밥만 축 내고 빈둥빈둥 논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기분이 안 좋았어.
근데 우리 엄마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당신도 내가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난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집안 사정을 생각하자는 거지. 당신도 알다시피 내 월급이 뻔하잖아. 앞으로 애 키우고 또 학교 가면 학원비니 뭐니 더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내가 버는 것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우리 둘이 같이 벌어야지. 물론 나도 당신이 집에서 놀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야. 그건 우리 엄마가 심하게 말한 거 맞아. 다만 내 입장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럼 나 뭐 하나만 당신한테 물어봐도 돼? 뭐? 어떤 걸 물어보려고? 어차피 당신도 혼자 버는 건 감당 안 되니까 나보고 일하라고 하는 거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잖아? 그럼 예전에 하던 캐디 일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캐디 일이 여기서 왜 나와? 그건 이미 결혼 전에 이미 관두기로 하고 다 끝난 얘기잖아. 아니, 잘 생각해봐 여보. 솔직히 나같이 애 딸린 아줌마가 직장 구해봐야 최저시급 받는 일 할 텐데 캐디 일은 애 딸린 아줌마들도 할 수 있어. 평범한 중소기업 다니는 것보다 돈 많이 받는다니까? 근데 내가 일반적인 일을 찾으면 그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도 기혼녀라는 것 때문에 구하기 힘들걸? 나는 같이 벌자고 했지 당신 보고 돈 많이 벌어오라고는 안 했어. 그냥 보조 역할 정도만 바라는 거니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적게라도 벌어오기만 하면 돼. 남자들 추근덕거리는 거 버티면서 많이 버는 일을 와이프에게 시키느니 차라리 적게 벌어도 떳떳한 일 시키는 게 나아. 혹시나 해서 떠보려고 꺼내본 말인데 역시나 남편은 역시나 제가 캐디 일을 하는 것을 강경히 반대했습니다. 뭐 하나 제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숨이 턱턱 막히는 듯 했어요. 그래도 시모와 남편의 기대를 외면할 수는 없어서 다시 일을 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결국 제가 선택한 건 동네 마트의 캐셔 일이었어요. 애 딸린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거든요. 비록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제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마트 캐셔 일에도 점점 익숙해지면서 나름대로 일상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그 무렵 남편이 가족 모임에서 대형 사고를 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약사인 도련님이 지방에서 다시 서울에 올라와 취직한 걸 축하하는 가족 모임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도련님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모는 여전히 속물적인 태도로 그 자리에서 도련님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새로 취직한 곳에서는 월급을 얼마나 받니? 에이, 엄마, 뭘 이런 자리에서 월급을 물어봐. 그런 건 나중에 넌지시 물어볼 것이지.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예, 아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월급도 못 물어보니? 아니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냅둬 형, 우리 엄마 원래 이러잖아. 지금 다니는 곳에서는 400 조금 넘게 받을 것 같아요. 물론 지방에 가거나 주말에 일하면 더 벌 수 있긴 한데 이제는 더 이상 지방 가기도 싫고 주 5일 근무하면서 일하는 게 좋아요. 돈 더 벌려고 처음에 지방 약국에 취직한 거였는데 아유 거긴 너무 할 게 없어. 그냥 서울 인프라 누리면서 조금 더 받고 살래요. 아니 너는 서울 올라와서 월급 준 게 400이야? 역시 전문직 아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네. 아이고 반면에 네 놈은 아이고. 아, 엄마, 왜 날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 동생 월급 얘기하는데 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냐고. 아유, 갑갑해서 그런다, 갑갑해서. 야야, 너도 생각을 해봐라. 나이도 네가 더 많고 사회생활한 시간도 네가 더 길잖아. 근데 너는 겨우 월급 300 넘잖아. 아유, 엄마, 왜 갑자기 내 월급을 얘기해? 그리고 나 300 아니거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전에 니네 집 갔을 때 월급 명세서 턱하니 네 책상에 있는 거 봤는데 그것도 야간까지 해서 겨우 300 넘더라. 아이고 애도 있는 것이 정말. 진짜 아니거든. 나 연봉 1억 넘어. 엄마야 농담을 해도 그럴듯한 농담을 해야지. 네가 무슨 연봉 1억이야. 아 진짜라니까. 내가 한번 보여줘. 듣고 있던 저조차도 남편 연봉이 1억 넘는다는 건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제가 의아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통장 이체 내역을 보여주더라고요.
통장 이체 내역엔 650만 원이 넘는 돈이 찍혀 있었고 송금자 이름엔 남편 회사 이름이 쓰여 있었죠. 시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어머마야, 세상에 진짜네. 예. 650만 원? 아이고, 언제 이렇게 월급이 뛰었어? 엄마, 저번에 우리 회사 프로젝트 이번에 대박 난 거 알지? 그래도 그 프로젝트 참가한 직원들한테 상여금도 주고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 연봉 엄청 뛰었어. 그리고 나도 기여도가 굉장히 높거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연봉 협상하면서 완전 월급이 뛰어버렸잖아. 실수령액이 650만 원 넘으면 연봉 1억 정도 되는 거 엄마도 알지? 어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웬일이야, 우리 큰아들이. 진짜 네가 연봉 1억이라고? 예, 이거 꿈 아니지? 아이, 꿈 아니야, 엄마. 엄마 큰아들 회사에서 인정받고 다니고 있다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하얗게 얼굴이 질렸습니다. 남편은 거짓말을 치고 있었거든요. 남편 회사가 이번에 SNS에서 대박난 신제품을 만든 건 맞지만 남편이 그 프로젝트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연봉이 대폭 상승했다는 건 남편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 동료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그 동료가 승진은 물론이고 연봉도 확 올린 거에 대해서 엄청 배 아파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 동료의 이야기를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하고 650만 원 받은 것도 이번에 그 제품이 대박 나면서 회사 직원들에게 상여금 몇백만 원씩 준 건데 그게 매번 받는 월급인 마냥 시모에게 입을 털었어요. 결국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지요. 여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어머님이 나중에라도 그 사실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 왜 이렇게 무모한 거짓말을 해? 아니, 뭐 엄마가 우리 회사 월급 내역서를 매달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쫄려 해? 안 들킨다니까.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연봉 1억 진짜 찍을 거야. 미래를 생각하면 완전 거짓말도 아니라고. 아이고, 참 태평해.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일이야. 어떤 식으로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르는 거라고. 그때 아시면 어머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다 책임질게. 엄마한테 내가 잘 말할 거라니까. 당신한테 피해 안 가게 할 거니까 그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 아이고, 이 화상아.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먹고. 당신이 그때 가서 잘 말한다고 해서 어머님이 화 안 내겠냐고. 저는 남편의 태평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진심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났죠.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리고 어머니의 실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전혀 고민하지 않는 모습에 저는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이 대책 없는 놈이랑 결혼한 게 너무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남편의 거짓말 사건 이후 처음 한 달은 정말 잠도 못 잤습니다. 밤마다 그 일이 떠올라 마음이 불안하고 혹시라도 시모가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지냈죠. 정작 거짓말을 하지도 않은 저는 하루하루가 불편한데 정작 일친 남편은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자서 가끔씩은 한 대 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철부지 남편은 또 저를 놀래키는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캐디 일 다시 해볼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그렇게 캐디 일을 반대해왔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그 일을 하라고 한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놀란 티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람 놀리는 거야?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날뛰더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예전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보니까 내 친구 누나도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캐디 일 한다고 하대. 그리고 건전하게 캐디 일하는 아줌마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해본 거야. 웃겨. 예전엔 내가 그렇게 건전하게 일하는 사람 많다고 설득해도 듣는 신용도 안 하더니 참, 이제 와서 야, 너 솔직하게 말해봐. 너 뭔가 속셈이 있지? 왜 갑자기 사람이 돌변했어? 캐디 일을 왜 다시 하라는 건데?
저는 직감적으로 남편이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남편의 태도나 말투가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추궁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갖 의심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남편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 아니면 또 무모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걸까? 솔직히 말해주길 바라며 남편을 계속 몰아붙였죠. 그러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내가 요즘 투자하려는 게 좀 있어. 그래서 돈이 다달이 들어갈 일이 좀 많아졌어. 그래서 당신이 돈 많이 버는 캐디 일을 다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투자?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한다는 거야? 설마 우리 모아둔 돈에 손댄 거 아니지? 아, 내가 왜 그걸 손대? 어차피 손대봤자 당신이 매달마다 관리하니까 금방 달러가 날 텐데. 아, 내가 바본 줄 알아? 설명하기 좀 복잡하긴 한데 투자라고 해서 목돈을 붓는 투자는 아니야. 내가 월급에서 일부러 다달이 회사 부대 비용을 내주는 투자야. 사무실 유지비 같은 거 말이야. 대신 이렇게 투자해주는 조건으로 수익이 나오면 나도 퍼센티지로 받기로 했어. 뭐? 아니, 그런 투자가 있어? 아, 애초에 제대로 된 회사는 맞아? 사무실 유지비를 당신이 내줘야 할 정도면 애초에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회사인데? 또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데? 한번 자세히 설명해줘. 그래야 내가 당신을 믿지. 남편은 저에게 회사 정보랑 하는 사업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려줬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황당해서 미친 거 아니냐고 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무릎까지 꿇으면서 애원하자 점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물론 남편의 애원 하나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건 아니었고 너도 나름의 생각이 있으니 그런 거였죠. 상황 자체가 너무 대책 없고 황당해서 그렇지 투자 방법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큰 목돈 몇천 몇억씩 쓰는 게 아니고 남편 월급에서 일부 떼서 하는 거면 저도 해볼 만하다 싶었죠. 물론 월급에서 일부 떼서 주는 돈도 우리 형편엔 적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목돈 투자보다는 리스크가 적으니까요. 남편은 자기 이야기가 먹힐 것 같은 느낌이 왔는지 더 간절하게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당신한테 직접 돈을 달라는 건 아니야. 대신 내가 투자 명목으로 매달 써야 할 돈이 있으니까 우리 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게 당신이 좀 더 벌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당신도 캐디 일 좋아했잖아. 당신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는 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얻으면 우리 둘 다 윈윈 아니야? 아, 그래. 당신이랑 나야 뭐 괜찮다고 쳐도 어머님이 그걸 괜찮다고 할 것 같아? 이거 알면은 어머님이 당신 호적 파버린다고 하실 수도 있어. 그날 당신 제삿날이라니까? 그리고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내가 캐디일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면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하면 어머님이 가만히 있겠어? 엄마한테는 그냥 비밀로 하면 되잖아. 아이, 뭐 어차피 투자하는 것도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는데 그런 김에 캐디 일도 같이 비밀로 하면 되지. 그리고 혹시라도 들키면 내가 다 실드 쳐줄게. 당신은 그냥 일만 잘하면 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뭐만 하면 안 들키면 되고 안 숨기면 된대. 저번에 1억 연봉 거짓말한 것도 그렇고 아, 왜 그렇게 양심이 없이 살아 진짜. 그래, 아이, 나 양심 없다. 근데 난 차라리 양심 포기해도 돈 좀 많이 벌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짓말이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잖아. 투자도 솔직히 말해서 꼭 어머니 허락받아야 하는 거 아니고 당신이 무슨 일 할지도 솔직히 부부인 우리 둘만 상관없으면 되는 거지. 어른들 의견이 뭔 상관이야. 그건 그냥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자식된 입장에서 도의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그런 거지. 안 그래? 저는 남편의 뻔뻔한 태도가 어이없었지만 결국 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수락한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었죠. 마트 캐셔 일은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도 받는 돈이 시원찮았는데 캐디 일은 보수도 높을 뿐더러 근무 스케줄 조정도 굉장히 유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놀러 가거나 여행 가기도 괜찮으면서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 메리트가 높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캐디 일은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해도 제가 캐디 일로 벌어들이는 돈을 생각하면 남편의 월급 일부를 매달 투자한다고 해도 그걸 충분히 메꾸고도 훨씬 더 버는 셈이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 결국 캐디 일을 다시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저는 다시 캐디 일을 시작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특히 선수의 대회 투어를 따라다니면 수입이 아주 쏠쏠했습니다. 제가 캐디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 결혼 전에 저랑 알고 지내던 아마추어 골프 선수가 저에게 다시 제안을 해왔어요. 대회 투어 다닐 때 같이 따라다녀 달라고 말이죠. 그녀는 제가 예전에 골프장에서 일할 때 만난 사람으로 제가 골프장을 쉬는 날 시간이 맞으면 자기 대회 나갈 때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람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땅 부잣집 딸로 자기 마음에 든 사람에게는 후하게 돈을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운동선수면서도 프로골퍼 밑에서 일하는 전문 캐디들이 받는 수입을 주곤 했죠.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저는 덕분에 캐디 생활을 하면서 받은 것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돈 버는 재미에 일하는 재미까지 더해지니 한동안 굉장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남편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데 그게 문제였을까요? 그 틈을 타서 남편 이 개 같은 놈이 한눈을 팔고 말았어요.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전 직장 동료 때문이었습니다. 전 직장 동료는 일하던 곳을 옮겨 강원도의 어느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골프장에서 같이 일하던 그 캐디 친구와는 지금도 반년에 한 번 정도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끔씩 안부를 묻곤 했는데 친구가 심각한 목소리로 꼭 할 말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친구 말로는 내 남편이 지금 본인이 일하는 골프장에 있는데 어떤 여자와 함께 팔짱까지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갑작스러운 친구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우리 남편이 골프장에 있었다고요? 조기 축구에 간다고 했던 사람이 왜 골프장에 있었던 걸까요? 뭔가 잘못된 거라고, 친구가 실수한 거라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정말 잘못 본 거 아니냐고, 혹시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건 아니냐고 친구에게 물었죠. 제 안에는 믿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러나 점점 커지는 불안이 뒤엉켜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캐디 친구는 잘못 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강하게 강조하면서 자기는 한 번 본 얼굴도 잘 안 잊는데 2번이나 본 얼굴이라 틀릴 리가 없다고 했죠. 캐디 친구는 예전에 결혼식 때 제 남편을 한 번 본 적 있었고 신혼집에서 집들이 했을 때도 제 남편을 본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캐디 친구는 다행인 건 제 남편은 자길 못 봤다면서 혹시라도 제 남편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일부러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여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둘이 자길 못 알아보고 시시덕대는 틈을 타 얼른 저한테 전화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의심할까봐 사진도 찍어놨다며 보내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한번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저는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사진 속에서 제 남편은 어떤 여자와 시시덕거리며 웃으면서 머리를 넘겨주고 있었고 여자는 꿀 떨어지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은 명백하게도 불륜하는 것들의 사진이었어요. 확인 사살을 당한 제 가슴 속에서 끝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남편이 돌아오면 이놈을 반드시 작살내주겠다고 가만 안 두겠다고 결심했지요. 남편하고 크게 한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애는 친정에 보내고 소파에서 그놈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저녁 시간이 돼서 남편이 문을 열고 돌아오자 저는 실소가 나왔어요. 이 미친놈은 저 속여 먹으려고 축구복 복장으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바람 한번 피려고 별짓거리 다 하는 거죠. 남편은 갑자기 제가 극분노하면서 화를 내자 갑자기 왜 이러냐고 당황해 했어요. 어차피 축구 하지도 않으면서 이딴 조기 축구의 복장이 왜 필요해? 너 축구는커녕 골프장에 있었잖아. 아니야?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이 멍청한 인간아. 내 직업 캐디인 거 잊었냐? 내가 아는 캐디들이 네가 간 골프장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했어? 에이씨, 아이 망했네. 남편은 낭패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 표정을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열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들켜서 큰일 났다는 그 감정만 가득했고 저에게 미안하다는 기색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뻔뻔한 표정이 저를 더욱 자극했고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쳐 그 망할 놈에게 폭언을 내뱉기 시작했지요. 야, 근데 너 참 신기하다. 돈도 쥐뿔밖에 안 버는 놈이 어떻게 골프장을 갔냐? 뭐? 쥐뿔? 그럼 쥐뿔이지. 임마, 라운딩 한 번 나갈 때마다 거의 50만 원씩 나가는 게 골프라는 스포츠인데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거길 가? 애초에 너 투자한 건 맞긴 한 거야? 여자한테 그 돈 다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진짜 적당히 해라. 내가 바람 펴서 화난 건 아는데 그래도 남편한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야. 넘지 말아야 할 선? 야, 네가 먼저 바람 피고 선을 넘었잖아. 나한테는 5만 원짜리 털신 하나 사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쫌팽이 주제. 그년이랑은 골프 치면서 돈을 물쓰듯 쓰냐? 그동안 동호회 다닌다고 해놓고 놀러 다녀서 아주 살판 났겠다. 야, 적당히 하라고. 그만하랬지? 뭘 적당히 해. 능력도 없는 게 허영심만 더럽게 많아가지고 골프 치고 다니고 된장남이냐? 야, 그딴 식으로 나오면 나도 할 말 있거든. 솔직히 말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왜 나만 추궁하냐? 너도 솔직히 결백하지 않잖아. 그게 뭔 또 개소리야. 왜 내가 결백하지가 않아? 아니 그렇잖아. 너도 솔직히 캐디라면서 뻔한 거 아니야? 굳이 가정 있는 여편네가 그렇게 캐디 일을 하고 싶어 했다는 것부터가 나는 참 불순해 보였거든. 솔직히 정상적인 여자면 남자들이 추근덕대고 강제로 못 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트라우마 생겨서 남들이 말려도 본인 스스로 직장 관두지 않냐? 근데 너는 그러기는커녕 결혼 후에도 끝까지 미련을 못 버렸잖아. 결국 딴 꿍꿍이가 있으니 그런 거 아니겠어? 너야말로 내가 캐디를 허락하니까 살 판나서 좋았지. 노인네들이랑 실컷 시시덕거리면서 돈 받아 먹으니까 좋더냐? 저를 모욕하는 남편의 말을 들은 저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어서 남편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그것조차도 제 분노를 가라앉히기엔 부족했어요. 모든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내팽개치고 가방을 싸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친정으로 가서 며칠 동안 지내는 동안 남편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며 한없이 사과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짜증 섞인 말투로 빨리 돌아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지요. 그럴수록 저는 더더욱 돌아갈 마음이 사라졌고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만약 남편이 먼저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바람을 펴놓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저의 행실을 의심하는 말을 했어요. 아무리 아이가 있어도 이렇게 모욕적인 취급을 받고 결혼 생활을 이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남편의 연락을 애써 무시했지요. 그러다가 남편도 모자라 시모에게까지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대충 다 들었다면서 일단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저를 불렀죠. 저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제 결심을 시모 앞에서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시모와 남편이 이미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억지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득을 시작했어요. 애미야,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와라. 가정이 이렇게 깨져서는 안 되잖니. 원래 남자가 살다 보면은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다. 우리 아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너도 이제 그만 좀 마음을 풀거라. 어머님, 실수라뇨. 어떻게 바람이 실수예요? 아무래도 남자들은 본능에 충실하니까 종종 그런 실수하곤 그래.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만 사니 생각해봐. 애미야, 너라고 완벽한 건 아니잖니? 원래 아녀자는 큰일하는 남자들 품어주는 게 도리야.
사사건건 남자들 드잡이하면서 그 가정이 어떻게 평화롭겠니? 어머님, 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바람을 핀 적 없어요. 그리고 뭘 저 사람이 반성을 해요? 저 사람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요. 저한테 말한 거 하시면 어머님도 그런 말 절대 못 하실걸요? 애미야, 우리 영준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너도 우리 영준이한테 함부로 말했다며. 집불도 못 번다고 허세만 잔뜩 들었다고. 아이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돋가다던데. 내가 너 화난 거 아니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도 엄연히 잘못 있어. 아니 우리 영준이는 밖에서 돈 번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남편 보고 집불도 못 번다고 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니? 네가 조금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일을 키워? 아니, 어머님, 말을 정말 웃기게 하시네요. 누가 들으면 남편만 밖에서 일하는 줄 알겠어요. 저도 엄청 고생하면서 돈 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쥐뿔도 못 버는 거 맞잖아요. 돈도 못 버는 게 바람까지 피니까 주책이라고요. 어머님, 저는 아무리 어머님이 말씀하셔도 이 사람이랑 끝낼 거예요. 이혼할 거라고요. 그러자 시모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갑자기 제 뺨을 세게 때렸어요. 뺨에 전해지는 뜨거운 통증에 머리가 순간 하얘졌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시모의 돌변한 태도였어요. 그 부드럽던 말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시모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거칠게 변했어요. 저는 그런 시모의 태도에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서야 진짜 본성이 나오시네요. 그래요. 어쩐지 어머님이 살살 긴다 했어요. 이게 말하는 꼬라지 좀 봐.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이랑 시어머니 앞에서 그따위로 말을 해. 쥐뿔? 야, 너는 연봉 1억이 쥐뿔이야? 기집애가 얼마나 헛바람이 들었으면은 연봉 1억을 우습게 봐. 지는 그거보다 훨씬 못 벌고 빌빌대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돈도 못 버는 년이면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숙여주면 못 이기는 척 받아줄 것이지. 어디서 건방을 떨어. 돈 잘 버는 지아비가 너 데리고 살아주면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를 까불고 있어? 듣다 보니까 좀 웃긴데요. 어머님, 왜 제가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세요? 저 잘 벌어요. 웃기고 있네. 야야, 마트 캐셔가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캐셔 일 해봤자 버는 돈 뻔할 뻔짜인데 고작 200 조금 넘게 버는 거 내가 뻔히 다 아는데 너 어디서 감히 어른을 속여먹어? 못 믿으시겠다 이거죠? 좋아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저는 방으로 가서 제 급여 통장과 남편 급여 통장을 가지고 와서 거실에 있는 남편과 시모 앞에 던졌어요. 남편은 제가 가져온 급여 통장을 보고 기겁하며 재빨리 통장을 낚아채려고 했지만 눈치 빠른 제가 그걸 알아채고 다시 손을 뻗어 통장을 재빨리 집어들고 시모에게 내밀었지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시모에게 돌려달라고 애원하듯 말했지만 시모도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통장을 남편에게 넘겨주지 않았고 통장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통장 내역을 보는 시모의 얼굴이 점점 변해가는 걸 보면서 저는 단전에 통쾌한 감정이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 급여 통장에 1,000만 원 가까이 찍힌 거 안 보여요? 그런데 남편 통장은 고작 310만 원이 찍혀 있죠. 우리 남편이 1억 연봉이라고요? 어머님, 뭔 1억 연봉이에요. 그때 남편이 1억이라고 큰 소리 친 거 사실 상여금 받아서 딱 한 번 그렇게 받은 걸 1억이라고 구라를 친 거예요.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셨어요? 남편이 그때 구라친 거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야야, 너 조영준이 너 그게 사실이야? 너 정말 그때 나한테 거짓말 친 거야? 엄마, 그게 있지. 변명하지 말고 맞다 아니다로만 말해. 맞아. 미안해. 그때 거짓말했어. 뭐라고? 아이고 이 속 터지는 놈. 엄마 왜 때려? 아프다고. 너 같으면 안 때리게 생겼냐? 어? 이 상황에서 어? 엄마, 진짜 미안해. 그때 하도 엄마가 동생 놈이랑 나랑 비교를 하니까. 시끄러. 넌 나중에 진짜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래, 우리 아들은 그렇다 치고 너도 나한테 해명해야지.
이 많은 월급은 뭔지 너도 설명해봐. 어떻게 네가 이 많은 돈을 벌어? 마트 캐셔나 하는 주제에 어떻게 거의 1,000만 원이 되는 돈을 버냐고. 그것도 결국 어머님 둘째 아들 때문에 번 돈이죠. 왜냐면 남편이 저보고 다시 캐디를 나가라고 했거든요. 이번엔 아마추어 대회 선수 따라다니면서 보수 두둑이 받은 것까지 합하니까 저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뭐? 캐데이를 다시 한다고?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나랑 상의도 없이 결정해 너? 내가 그 일 하는 거 반대하는 줄 알았으면서. 저는 잘못 없어요. 어머님 둘째 아들이 숨기라던데요. 애초에 저보고 캐디일 하라고 한 것도 남편이 지 투자해야 한다고 나대면서 돈 더 벌라고 시작한 일이에요. 엄마야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투자라니. 야, 너 대체 엄마한테 숨기는 게 몇 가지야? 오늘 싹 다 불어? 어떻게 전현이 말할 때마다 큰 게 터지냐고. 큰아들이라는 놈이 대체 너 뭐하고 다니는 놈이야? 어머님, 큰아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도련님께서도 어머님한테 거짓말을 하셨는데요. 애초에 남편이 하는 투자가 도련님 회사에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사실은요, 남편이 말한 그 투자는 사실 도련님도 함께 얽힌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앞에서 남편이 도련님 취직 축하 자리에서 사고를 쳤던 거 보면 아실 텐데 남편은 도련님에 대해 열등감이 상당히 큰 편이었어요. 남편은 학창시절 내내 공부에 소질이 없었고 결국 평범한 대학에 진학한 반면 도련님은 어릴 때부터 성적이 우수했고 결국 약학과에 진학했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늘 비교당하며 자라야 했거든요. 부모님께서도 도련님을 더 자랑스러워했고 그게 남편에게는 큰 상처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남편과 도련님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동생을 부러워하면서도 질투했고 그 열등감은 남편 마음속 깊이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던 거죠. 동생을 향한 질투와 열등감이 끊임없이 남편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순간 두 사람의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련님이 먼저 남편에게 축구 경기를 같이 보러 가자고 제안했고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술을 마시러 나가기도 했죠. 남편이 동생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웃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이상하긴 했지만 오랜 갈등이 풀린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변화가 생긴 건지 궁금했지만 그냥 형제 간의 다툼이 풀리고 가까워진 거라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형제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가까워지는 거라 생각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그냥 좋은 변화라고만 여겼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과 도련님은 사업 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련님은 시어머니 몰래 약사 일을 그만두고 신약 개발을 한답시고 제약 회사를 설립했고 남편은 그 회사에 투자자로 참여하려 했던 거였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남편이 처음에 투자 이야기를 저한테 했을 때 이거 어머님이 알면 호적 파버릴 거라고 말한 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저는 도련님이나 당신이나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벌였냐고 따졌지만 남편은 저에게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절히 빌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사정하고 심지어 눈물까지 보이는데 난감했지요. 차라리 생판 남한테 돈 쓴다고 했지만 진짜 들어볼 가치도 못 느낄 텐데 도련님까지 엮였다니 골치가 아팠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진짜 월급 일부만 떼다 투자하는 거 맞냐고 나중에 목돈 투자하겠다고 헛소리하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아니다. 딱 진짜 안전하게 월급 일부만 월세 주는 것처럼 주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결국 허락했지요. 물론 앞에서 말했듯이 남편의 간절함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캐디 일로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도 큰 것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위험을 감수하고 공범이 돼서 이런 일을 남편과 함께 벌였는데 저 거지 같은 놈이 바람까지 폈다면 저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1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이 모든 걸 구구절절 설명했고
모든 걸 알게 된 시모는 더 이상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바로 남편을 분노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요. 너는 형이라는 놈이 동생이 간둔 거 알고 있으면서 그걸 나한테 숨기고 있었어. 솔직히 말해봐. 너가 영훈이 더 부추겼지? 네가 그만두라고 한 거지. 어? 아이 뭔 소리야 엄마. 내가 뭘 부추겨. 내가 영훈이한테 들었을 때는 이미 걔 관둔 상태였다고. 엄마는 왜 영훈이 잘못한 것도 내 탓을 하고 그래. 그럼 최소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나한테 알렸어야지. 너는 좋다고 짝짝꿍하면서 투자니머니 돈도 없는 게 헛짓거리나 하고 자빠졌어 진짜. 아이 엄마가 이런 투자나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설명하면 엄마도 생각이 바뀔. 아니 엄마 갑자기 왜 가방을 또 나한테 휘둘러. 맞을 뻔했잖아. 왜? 무섭냐? 넌 나한테 이런 큰 폭탄을 던져놓고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어? 오늘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어? 남편은 시어머니의 화난 모습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겁에 질린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둘러 도망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이미 남편을 놓치지 않고 있었죠. 남편이 문 쪽으로 발걸음을 떼는 순간 시어머니는 번개처럼 손을 뻗어 남편의 뒷목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몸을 움찔거렸고 시어머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애를 썼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고도 굳센 힘으로 남편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지요. 남편이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치자 목도 모자라서 머리채까지 잡았어요. 남편은 소리를 지르면서 저보고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저는 남편에게 가족들 일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핀잔을 던져주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을 빠져나와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안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어요. 시모와 남편이 뒤에서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지키고 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발걸음을 옮겼지요. 저는 집을 나온 후 다시 친정집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이혼을 준비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고 이혼 소장을 작성했죠. 엄마 아빠한테 모든 사정을 말하자 아빠는 당장 제 남편 놈을 가만 안 두겠다. 저 세상으로 보내겠다고 난리를 치셨어요. 아빠 말리느라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이혼 소장을 보낸 지 딱 2주가 지났을 때였나? 그때 시모랑 남편이 친정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초췌한지 얼굴은 창백하고 눈 밑은 퀭하게 꺼져서 마치 몇 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남편이랑 시모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솔직히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얘기를 꺼낼지 뻔히 보였기에 마음 한구석에는 차가운 냉담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들에게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저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랑 양육권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아니면 연락 안 하겠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애미야, 지금 이혼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진짜 큰일 났다. 맞아. 이혼이고 나발이고 그건 둘째 문제야. 지금은 가족끼리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호들갑인데요? 아유, 일단 들어가서 말할게요. 아유, 다리 아파 죽겠다. 아니요, 그냥 여기 문 앞에서 말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듣고 나서 들여보내줄지 말지 생각할 거예요. 영훈이 그놈이 내 돈 다 먹어놓고 잠수를 타버렸어. 이 동생 새끼가 아예 잠적했다고. 나뿐만이 아니라 영훈이한테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도 다 당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도련님이 잠수를 탔다고? 그래. 나 그놈한테 큰돈까지 내줬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당신 월급 일부만 도련님한테 준 거였잖아. 근데 큰 돈이라니? 당신 설마 나 몰래 큰 돈 빌려서 썼어? 사실은 당신이 허락 안 할 것 같아서 말 안 했는데 동생 회사에 투자하려고 나도 빚을 좀 졌어. 돈을 좀만 더 투자해주면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더 높여서 주겠다고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저는 너무 어이없어서 화도 안 났습니다. 무슨 인생이 거짓말로 뒤덮인 사람 같았어요. 바람 피는 것도 속여
시어머니한테 투자하는 것도 속여. 이젠 하다 빚진 것도 속여. 한편으로는 남편한테 고맙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고요? 밑바닥까지 보니 진짜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미련이 단 1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거든요. 오히려 10년 감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안겨줬지요. 그러나 멍청한 시모와 남편은 여전히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듯 저에게 구걸해왔어요. 아가,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니? 네가 한 번만 도와주면 우리도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어. 일단 우리 아들이 투자한답시고 대출받은 것부터 갚아야 하니까 너랑 아들이랑 힘써서 어떻게든 갚아보자.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가족이잖니. 아유, 다시 한번 생각해줘. 저 이제 가족 아닌데요? 뭔 소리를 하세요?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어. 아직 법적으로 부부라고 부부. 지금이라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니까. 이혼 소장도 받았을 텐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혼하면 끝이야. 너네들 문제는 너네끼리 해결해. 나 이제 더 이상 이 집안과 얽히고 싶지 않으니까. 그 순간 친정아빠가 현관 쪽으로 나오셨어요. 저는 아빠한테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왜 나오셨냐고 핀잔을 줬지만 아빠는 제 말에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남편 멱살부터 잡으셨죠. 남편은 겁에 질린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보며 뭐 하시는 거냐고 외쳤고 시모 또한 이러시지 말라고 난동을 부렸어요. 장인어른, 잠시만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이렇게 폭력을 쓰시면 안 되죠. 그래요. 아우, 사돈 좀 진정하세요. 넌 귓구멍이 뭐겠냐? 딸이 한 말 안 들리냐고? 이 집안이랑 얽히고 싶지 않다잖아. 근데 뭘 뻐대고 서 있어? 장인어른,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게 설명이고 나발이고 꺼지라 이 말일세. 아님 내가 주먹 맛을 보여줘야 갈 텐가? 어? 알겠어요, 장인어른. 갈 테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찾아오면 가만 안 될 줄 알아. 이 집에 평생 얼씬도 하지 마. 아빠는 남편의 멱살을 놓고 손을 한번 휙 털어버리신 뒤 거칠게 두 사람을 밀쳤어요. 그리고 단호히 거부하듯 문을 힘껏 닫아버리셨습니다. 문이 쿵 닫히는 소리는 이 관계의 마지막을 알리는 듯 무겁게 울렸고 그 소리가 제 마음 깊숙이까지 스며드는 듯 했죠. 꼴에 우리 아빠가 무서운 모양인지 그 뒤 남편과 시모는 저희 집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건 이혼 소송이 마무리될 무렵이었어요.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죠.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만나달라는 내용에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만난 남편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보다 더 헬쓱하게 말라 있었어요. 남편이 입을 열고 도련님, 아니 이제 도련님도 아니죠. 자기 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훈이 그놈 드디어 찾았어. 근데 그 망할 놈이 이미 돈을 다 써버렸대. 미친놈이 대책 없이 돈을 물쓰듯 다 써버린 거야. 대체 뭔 생각으로 그 돈 가지고 튀었냐고 하니까 난생 처음으로 그 돈을 받아보니까 눈이 헷가닥 돌았다고 하더라고. 이미 정신 차렸을 때는 투자금 상당수를 쓴 이유였다고 하더라고. 그럼 남은 것이라도 돌려줄 것이지 이 정신병자 새끼가 또 그 남은 돈마저도 탈탈 쓴 모양이더라. 돌려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니까. 지 감옥 보내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런 거 보면 핏줄은 못 속이나 보다. 그래도 예전엔 너네 집안에서는 네 동생이 제일 분별 있을 줄 알았는데 공부머리만 있지 대책 없이 행동하는 건 너랑 똑같네. 나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진짜 대출금 갚느라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여보, 나 진짜 미칠 지경인데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 나 정말 힘들거든. 딱 한 번만 이혼 다시 생각해주면 안 돼? 왜 자꾸 나한테 있어달래. 네 상간녀년이랑 같이 있으면 될 일 아니야. 그때 사진 보니까 둘이 아주 좋아 죽더만. 그년 이미 도망갔어. 내가 개털된 거 알고선 바로 떠나버렸다고. 이제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여보야. 아니, 너한테는 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나조차도 너한테는 없는 거야.
아우씨, 이제 그만하고 각자 갈 길 가자고. 그만 좀 엮이자. 지긋지긋하니까. 남편은 무언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오히려 마음속에는 시원함이 가득 찼습니다. 모든 미련을 내려놓고 제 인생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은 느낌이었지요. 남편과의 마지막 만남을 가진 후 일주일 후 드디어 그놈은 전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후에는 오랜만에 싱글 라이프를 만끽했지요.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며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우리 아이와도 가끔은 놀이동산이나 동물원 등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리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서 함께 웃고 떠들면서 진짜 행복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주는 그 기쁨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너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는데 전시 동생이 결국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였어요. 솔직히 예상 못한 건 아니었지만 막상 그런 소식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까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적응도 못하고 꽤나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놈이 결국 벌을 받게 된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요. 전 남편과 전 시모에 대한 소식도 가끔씩 들려오곤 해요. 둘 다 그 이후로 아주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전 시모는 아들들의 빚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빚까지 지게 되고 친척들에게까지 손을 벌리고 다니고 있대요. 항상 자신만만하고 오만하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한때는 그렇게도 강해 보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묘하게 속이 시원하면서도 허무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 뒤로 빚을 갚느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가끔씩 지인들을 통해 전해 듣는 그 인간들의 근황은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슬프거나 안타깝게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저렇게라도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싶어서 마음 한편이 묘하게 편해졌어요. 과거의 일들이 가끔 떠오르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저를 아프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때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평온함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여기지도 못했겠죠.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며 제 행복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결혼과 이혼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 경험을 이렇게 풀어놓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용기를 내봤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래요. 그럼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